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기자간담회를 보면은 그날 하루, 오늘 하루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죠. 자, 오늘도 도어 스태핑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고공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좀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실물 경제,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물가가 공급 사이드에서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느냐 이 질문에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했죠. 자,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조간신문 기사와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정 업무를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세 행정을 놔둘 수가 없어서 임명을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할 수가 있죠. 임명을 했는데 지금 다른 국무위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다렸다가 국회 원구성이 되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죠. 지방선거 승리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 경제 위기를 비롯한 이 태풍 근육이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못 느끼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상당히 그때 국정 컨트롤 타워에 있으면 여러 가지가 광범위하게 보이겠죠. 자,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 미국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쇼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했죠. 자,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긴축 공포의 전 세계 검은 월요일. 코스피 지수가 2,500에 터크리 할 정도로 지금 하락을 했다. 자, 그런 기사들입니다. 중앙일보도 자이언트 스텝, 미국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한 것, 거인의 그림자에 정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자이언트 스텝 공포, 코스피 2,500 터크리. 미국이 한번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면서 금리를 대폭 올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은 미국발 긴축 공포, 코스피 3.5% 폭락인데 그 옆에 사이드 톱 보시면은, 자, 화물연대 파업, 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곳곳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포스코 선제 공장이 올 수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계 피해액이 1조 6천억에 달할 것이다. 자, 이 상황인데 지금 미국발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걱정을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화물연대 총파업에 제품 출하가 막혀서 포스코 냉영 공장도 부분 가동 중단을 했고, 시멘트 공급 부족, 건설 중단 속출. 자,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이죠. 일주일째를 맞으면서 산업계 피해액이 무려 총 1조 6천억 원에
이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 정권을 뺏기고 나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행정 권력을 견제를 하는, 오히려 거꾸로 견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행정 권력을 쥔 여권, 입법 권력을 가진 야당이 곳곳에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어서 국민 생활은 상당히 불편하죠. 서울신문 일면 토론 이 기사입니다. 행정 권력 대 입법 권력. 그래서 민생은 없다. 지금 민주당이 조홍천 의원의 주도로 법안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오늘 좀 아마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 자,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죠. 다수당이어서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법 아래 그 단계에 있는 대통령령을 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일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것을 이 법률과 배치가 되면은 그 대통령령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 그 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이 주도를 하는데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이것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소지도 있는 것이죠. 세계일보 보시면은 어제 이야기한 겁니다. 야당의 시행령 수정 요구 입법 추진에 윤석열 대통령 위헌 소지 많다. 제동을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법 체계는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에서 그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대통령령이나 이렇게 명령으로 하는데 그것을 법률과 이렇게 어긋나면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권 분립에 역행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령 같은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다수당의 힘을 믿고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전국의 새 내관으로 등장을 했다. 정부 시행령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민주당이 입법 추진을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시사를 했죠. 이거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내용, 시행령 수정 요구권, 여기에 대한 그 국회법 개정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2015년입니다. 유승민 그때 원내대표가 이 지금 그 민주당이 하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을 했죠. 그래서 그때 야당이 민주당과 합의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그때 다른 법안과 또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이 당시 민주당과 같이 합의를 해줘 버렸던 것이죠. 이 국회법 개정안을.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종의 그때 말하는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그때 나왔던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세워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나서 나중에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찬성을 하면서 바른정당으로 가는, 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민주당이 다시 추진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느라고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제대로 이 정치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고 있고
또 특히 민주당은 지금 내부 갈등으로 권력 내부 당권 투쟁으로 이 어떤 국회를 공전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죠. 국회가 공전되니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명한 국세청장이 청문회 안 거치고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문 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서 대통령이 보내서 일정 기간까지 그것이 안 오면은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죠. 자,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인사청문회를 못하고 그러니 임명한 공직자에 대한 공식 절차를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국회 인사청문회 안 하고 바로 임명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더는 못 기다린다 이거죠.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 가까이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양쪽이 민주당이 내분도 그렇지만은 또 이 원구성 협상 지금 21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구성 협상조차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으니 임명을 했는데 이것은 2003년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그리고 권력기관장 중에서도 처음이다. 과거에 18대 국회 때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유사하게 원구성이 안 돼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김창기 청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여기도 조만간 이 국회가 이 상태면은 그냥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해버릴 수가 있죠. 민주당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하면서 벼르고 있는데 결국 본인들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 그 권력투쟁 말씀드렸는데 당권투쟁. 지금 핵심은 이재명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 어떤 도피성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금배치를 단 이재명이 당권에 다시 8월 전당대회에서 도전하지 않느냐. 자, 이것을 놓고 친문, 또 비이재명 진영에서는 절대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출마를 강행할 태세죠. 자, 그렇게 되니 비이재명 쪽에서 내세운 카드가 그러면 친문 쪽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홍영표, 전해철 이런 사람도 다 물러나고 이재명도 출마하지 말고 그 대신 새로운 세력을 띄우자. 그것이 70년대생 주역론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야권에서 떠오른 70년대생 주역론, 이재명 대항마 될까? 지금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그 민주당 인물들은 거의 다 60년대생이죠. 그래서 86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도 1964년생입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은 물러가고 이제 70년대생에게 넘겨라. 이것이 민주당 안에서 새로 나오는 카드입니다. 이원욱, 삼선 이원욱, 그리고 대표적 586인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1964년 그리고 올해 58세죠. 지금 책임론의 한가운데서 있는 이재명 그 세력에 대한 견제용이다. 이 70년대생 주역론은. 자, 70년대생은 민주당에서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김혜영 이렇게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출마했던 진보 쪽이지만은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부상을 될 가능성도 있는데, 자, 결국은 이렇게 민주당이 지리멸렬하는 것은 정권 연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보통 10년 동안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워낙 많은 실정, 의혹이 막 쌓이면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수사가 준비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문재인을 겨냥할 것은 블랙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동아일보 12면 사회명 기사입니다. 검찰이 배궁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혐의가 기관장 13명에 대해서 산하기관장,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 13명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서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 무려 13명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을 했다. 자, 그래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본격 수사 가능성. 백운규 전 장관은 그 전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죠. 탈원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것으로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퇴출을 시키고, 본인 문재인 정권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핵심은 아무래도 여기서 그러면 문재인 에게까지 이것이 수사가 겨눠질 것이냐, 이 문제죠. 자,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이 될 경우에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윗선 수사로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급속하게 확대될 수가 있죠. 검찰이 확보한 진술, 공공기관장, 전직 공공기관장에게 확보한 진술은 이렇습니다. 사퇴를 종용받는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언급됐다. 이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실의, 대통령 인사수석실의 뜻이야. 이런 이야기겠죠. 그 전에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팀이 당시 환경부 장관 또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원경 장관을 수사를 했고 나중에 유죄가 됐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팀은 그때 신미숙 당시 인사비서관 그리고 그 윗선인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기각을 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사도 다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기정통부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다 보면 윗선 관련 진술이 또 증거가 나오면 새 국면이 열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임종석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고발돼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 윗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법적 압박, 사법 리스크도 조만간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 중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 요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입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정원 엑스파일을 이야기하고 또 윤석열 엑스파일까지 막 이야기하다가 국정원이 항의하니까는 슬그머니 이 고개를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는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화면에 작은 기사로 나왔지만은 박지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모닝 했더니 문 대통령이 내 입 봉하려고 국정원장에 임명을 하더라. 문모닝이 뭐냐면 아침마다 문재인을 비판한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냐 하면은 2017년 대선 무렵에 당시 박지원은 국민의당 대표였죠. 안철수가 후보로 나섰고 그때 매일 아침에 작심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문준용 씨 아들 특혜 공기관 취업 의혹 사건 이런 것을 가지고 작심하고 비판을 해서 그때 문모닝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침마다 박지원이 문재인을 비판한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20년에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냥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남북관계가 어그러졌으니까 북한의 인맥이 많은 박지원을 발탁을 해서 풀어보려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박지원은 나를 발탁한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문모닝을 자꾸 하니까는 문재인이 내 입을 봉하려고 국정원장에 임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간 제 입을 봉해 버리려고 국정원장에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라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모닝 얼마나 세게 내가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선되니까는 뭐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 폭넓은 인사다 이런 식으로 또 박지원 전 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2년간 제 입을 봉해 버리려고 보내지 않았는지 생각된다 이 이야기죠. 그 전에 박지원은 각계 인사의 60년치 정보가 담긴 X파일이 국정원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소문난 정가에서 소문난 정보통입니다. DJ 시절에 막강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죠. 뭐 장관도 하고 남북 관계도 남북 정상회담도 마크에서 추진하고 한 그런 인물인데 그때 각계에 심어놓은 호남인맥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서 박지원 전 원장에게 많은 정보가 쏠리고 있다. 그런 그 분석들이 정가에 파다한데 아마 이 박지원 원장 말대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입을 봉하려고 발탁을 했다면은 박지원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 주변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이 뭔가 두려운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단어는 할 수 없지만은 뭔가 알고 있는 박지원의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 국정원장에 발탁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말을 박지원 전 원장 스스로 한 거죠. 자, 오늘 마지막에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 보시면은 김건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아마 통합 대통령이 되라고 했을 것이다. 그냥숙, 채찍질 참았어야.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서울신문에서 크게 보도를 했죠. 서울신문이 어제 김건희 여사와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냥숙 여사 예방,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에 그냥숙 여사와 1시간 30분 한담을 했고 지금 여기 새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한편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을 하죠. 그 첫 순방에 동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동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국제 무대에도 새로 대별을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6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